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오랜만입니다. 10월에는 연휴가 많았죠. 그래서 월요일까지 쉬는 날이 있었는데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오랜만에 고향을 내려가서 아주 좋은 휴가를 보냈어요. 운이 좋게 시기가 잘 맞아가지고 후배들이 하는 연극 공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 다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눈치 없게도 뒤풀이까지 따라가게 됐었는데 저야 뭐 동기인 친구와 마주보고 앉아 술 마셨지만 그 시끌벅적한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새내기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원래 출근하기 전에 오디오북을 읽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없더라고요. 오늘 같은 일은 어떤 안경 메이커의 모델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한 6개 정도 바꿔 껴가면서 촬영을 했나? 그런데 사진 작가님이 정말 돌잔치 찍듯이 막 귀여워해주면서 찍으시는데 아주 감개무량했습니다.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네, 잡담이 너무 길었고요. 오디오북 슬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에피소드는요, 3쿼터백 실종 사건. 제가 저번에 읽어드렸던 금태 코안경 바로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쓰리쿼터백 실종 사건. 베이커가에서 사는 동안 우린 이상한 정보를 정말 많이 받았다. 그래서 웬만한 건 이상한 축에도 못 들 만큼 꽤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도 7, 8년 전 2월의 어느 스산한 아침에 받은 그 정보는 지금 생각해도 참 유별났다. 대범한 내 친구 셜록 홈즈조차 15분 동안이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정보를 읽고 또 읽었다. 기다려주기 바람, 끔찍한 불행, 라이트윙 3쿼터백 실종, 내일 꼭 필요함, 오버턴. 스트랜드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고 10시 36분에 발송됐어. 이 오버턴이란 사람, 정보 칠 때 제정신이 아니었구만. 도무지 뭔 소린지.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흥분했을까? 아마 그는 내가 이 타임지를 다 훑어보기도 전에 도착할 거야. 그럼 무슨 일인지 알게 되겠지. 이렇게 지루할 땐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완전 반갑구만. 홈즈는 정보를 몇 번이나 훑어보고 나서 말했다. 당시 우리 일상은 정말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내 친구에겐 위험 신호였다.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두뇌 활동이 왕성한 사람이라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길어지면 위험한 일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난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난 끈질긴 노력 끝에 그의 어마무시한 경력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마약의 중독에 늪에서 내 친구를 구하는 데 성공했다. 홈즈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어도 이젠 그 인공적인 자극제를 찾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마약은 악마 같은 것이라 지금은 벗어난 것처럼 보여도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난 잘 알고 있었다. 그것도 깊은 잠이 아니라 고작 얕은 잠에 불과해서 홈즈의 금욕적인 얼굴이 흐려질 때마다 그의 깊은 내면의 눈에 권태가 깃들 때마다 깨어날 준비를 하곤 했다. 그래서 난 오버턴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무조건 반갑고 고마웠다. 격정적인 내 친구에겐 지루한 일상이 그 어떤 강력한 태풍보다 위험했다. 그런데 그가 수수께끼 같은 전보와 함께 나타나 그걸 깨뜨려 주었기 때문이다. 전보를 보내자마자 바로 출발한 모양인지 홈즈의 예상대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했다. 그의 명함이 먼저 올라왔다.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
시릴 오버턴. 뒤이어 100kg이 넘을 것 같은 건장한 청년이 들어왔다. 단단한 뼈대와 근육, 균형 잡힌 근사한 체격의 청년이었다. 청년의 넓은 어깨가 출입구를 가득 채웠다. 준수한 얼굴이 걱정 때문에 초췌해져 있었다. 청년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셜록 홈즈 씨? 내 친구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지금 런던 경시청에서 오는 길입니다. 홈즈 씨, 스탠리 호킨스 경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선생님께 가보라고 했어요. 이런 일은 경찰보다 홈즈 씨가 훨씬 전문가라고요. 예. 이리 앉아서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홈즈 씨.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제 머리가 하얗게 새지 않은 게 놀라울 정도라니까요. 가프리 스탠턴이라고 물론 아시죠? 그가 바로 우리 팀의 주축 선수입니다. 그를 포기하느니 3쿼터 라인에서 2명을 빼는 게 나을 정도죠. 정말 그는 최고의 선수예요. 패스, 드리블, 태클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친구죠. 게다가 머리도 엄청 좋고 팀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홈즈 씨? 오늘 제가 풀어야 할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무어 하우스란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 친구는 하프백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늘 스크럼 쪽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플레이스 킥에는 무척 뛰어나지만 순간 판단력이 떨어지고 순발력에도 좀 문제가 있는 데다가 도무지 뛰질 않아요. 옥스퍼드의 모턴이나 존슨처럼 발 빠른 선수를 만나면 무조건 패배인 거죠. 스티븐스는 잘 뛰긴 합니다만 25야드 라인에서 드롭킥을 못해요. 펀트킥이나 드롭킥을 못하는 3쿼터백은 있으나 마나죠. 어디 쓰겠어요, 홈즈 씨? 홈즈 씨, 가프리 스탠턴을 못 찾으면 우리 팀은 끝이에요. 가프리를 좀 찾아주세요. 오버턴은 크고 억센 손으로 무릎을 퍽퍽 쳐가며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런 그의 모습이 내 친구에겐 신선한 충격인 모양이었다. 그는 내내 기분 좋은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우리의 에너지 넘치는 의뢰인이 드디어 말을 마치자 홈즈는 손을 쭉 뻗어 사건 기록 중에 S라벨이 붙은 파일을 꺼냈다. 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둔 그 창구에는 원하는 정보가 없었다. H. 스탠턴경, 문서 위족에 떠오르는 샛별이죠. 헨리 스탠턴, 내 손에 잡혀 교수형을 받았죠. 그런데 가프리 스탠턴이란 이름은 없군요. 이번엔 우리의 방문객이 깜짝 놀랐다. 가프리 스탠턴을 모르신다고요? 전 홈즈 씨도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 시릴 오버턴도 모르시겠네요. 홈즈가 아주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자 근육남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외쳤다. 그럼 제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전 잉글랜드 대 웨일스전의 후보 선수이자 케임브리지 대학팀의 주장입니다. 절 모르는 거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영국에서 가프리 스탠턴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케임브리지, 블랙히스 등 5개 국제대회를 모두 휩쓴 금세기 최고의 3쿼터백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정말 깜짝이야. 도대체 홈즈 씨는 그동안 어디서 사신 거예요? 거구의 청년이 순박한 시골 소년처럼 놀라 휘둥그레진 모습에 홈즈는 웃음을 터뜨렸다. 오버턴 씨는 나와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거죠.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말이죠. 난 사회 여러 분야에 골고루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영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건전한 아마추어 스포츠 세계에선 내 관심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침 이렇게 급하게 날 찾아오신 걸 보니 그 신성하고 공정한 세계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 이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도와주길 바라는지 천천히 차분하게 알아듣게 말해봐요.
머리보단 몸 쓰는 일에 더 익숙한 오버턴의 풋풋한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는 그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말주변 없는 청년의 수많은 반복과 애매한 표현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여기선 최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추려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험주 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케임브리지 대학 럭비팀의 주장이고 가프리 스탠턴은 우리 팀에서 실력이 가장 뛰어난 주전 3 쿼터백입니다. 내일 우리는 옥스퍼드와 시합을 할 예정이라 어제부터 합숙에 들어갔습니다. 숙소는 벤틀리에 있는 작은 호텔로 정했고요. 밤 10시에 전 선수들이 모두 잘 있는지 호텔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합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프리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얼굴도 창백하고 무슨 걱정이 있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두통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뿐이라고. 그래서 잘 자라고 인사하고 방을 나왔죠. 그런데 한 30분쯤 뒤에 호텔 포터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턱수염을 기른 거칠게 생긴 남자가 찾아와서 가프리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기에 아직은 잘 시간이 아니라 가프리에게 편지를 전해주러 갔대요. 가프리는 그 편지를 읽더니 마치 도끼 자루로 얻어맞은 사람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랍니다. 포터는 그런 그가 너무 걱정되어서 날 데려오겠다고 말했더니 그럴 필요 없다고 말리더랍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갔대요. 그리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를 만나 몇 마디 나누곤 함께 나가서 스트랜드 방향으로 거의 뛰다시피 급히 내려갔답니다. 가프리를 본 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방에 가봤는데 침대에 들어가서 잔 흔적이 없더군요. 소지품도 전날 밤에 본 그대로였고요. 그는 낯선 사람이 가져온 편지를 받고 곧장 호텔을 나갔고 그 뒤로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전 왠지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는 운동선수예요. 뼛속까지 운동선수인 바로 가프리 스탠턴이라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멋대로 훈련을 중단하거나 팀을 이탈할 친구가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왠지 그 친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셜록 홈즈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단조롭고 두서없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했죠? 그가 물었다. 케임브리지로 전보를 쳤어요. 혹시 무슨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답이 왔는데 거기서도 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가 케임브리지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11시 15분에 떠나는 막차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그 기차를 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군요. 그렇죠. 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엔 뭘 했습니까? 마운트 제임스 경에게 전보를 쳤어요. 마운트 제임스 경? 가프리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알기론 마운트 제임스 경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아마 숙부님일 겁니다. 이 문제에 새로운 빛이 던져졌군요. 마운트 제임스 경은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가프리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요. 네, 그냥 친척이 아니라 그는 그분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그 노인은 80 가까운 나이에 심한 통풍을 앓고 있대요. 사람들 말로는 당구 칠 때 자기 손으로 큐에 초크를 칠할 수도 없을 정도랍니다. 그는 평생 가프리에게 단돈 1실링도 준 적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구두쇠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재산은 모두 가프리에게 상속될 겁니다. 마운트 제임스 경이 답장을 보냈습니까? 아니요. 가프리가
마운트 제임스 경에게 갔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어젯밤엔 그는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만약 돈 문제였다면 가장 가까우면서도 돈 많은 친척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거죠. 물론 숙부가 이제껏 돈 한 푼도 준 적이 없다고 들었지만요. 가프리도 그 노인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친구가 마운트 제임스 경에게 갔는지는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고, 그 늦은 시간에 거칠어 보이는 남자가 찾아온 것과 편지를 받고 몹시 동요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릴 오버턴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가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 마침 한가하니 기꺼이 그 친구를 찾아보죠. 하지만 일단은 그 친구 없이 경기를 치를 준비를 하라고 충고하고 싶군요. 그 친구가 그렇게 떠난 데에는 뭔가 절박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하긴 그 친구를 찾아야만 하는 이유도 절박하긴 마찬가지지만요. 이제 호텔로 가서 그 포터에게 정보가 더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증인들, 특히 서민 계층의 증인들을 안심시키는 셜록 홈즈의 능력은 가히 예술이었다. 가프리 스탠턴의 방에서 그는 순식간에 그 포터가 가진 정보를 모두 알아냈다. 간밤의 방문객은 신사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반백의 턱수염, 창백한 얼굴, 단정한 옷차림의 50대 남자. 포터의 말을 빌리자면 어중간한 보통 사람이었다. 그는 무척 불안해 보였고 편지를 내밀 때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가프리 스탠턴은 편지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급히 내려갔으며 홀에서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악수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을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포터가 알아들은 말은 고작 시간이란 단어 하나뿐이었다. 그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급히 뛰어갔다. 그때 로비에 걸린 시계를 봤는데 딱 10시 반이었다. 어디 보자. 당신이 그날 당번이었군요. 그렇죠? 홈즈가 스탠턴의 침대에 걸터앉으며 물었다. 네, 선생님. 그날 밤 11시까지 근무했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근무한 야간 당번은 아무것도 못 받겠군요. 네, 선생님. 밤늦게 극장 관람객 팀이 하나 왔을 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근무했나요? 네, 선생님. 스탠턴 씨에게 다른 우편물이 있었나요? 네, 선생님. 전보가 왔었어요. 하하, 재밌군. 몇 시였습니까? 6시쯤? 스탠턴 씨는 어디서 전보를 받았죠? 이 방에서요. 전보를 뜯을 때 당신도 여기 있었습니까? 네, 선생님. 답장을 보내실지도 몰라서 기다렸습니다. 그럼 답장을 썼나요? 네, 선생님. 답장을 썼어요. 그걸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직접 붙인다고 했어요. 그가 답장을 쓴 건 확실한 거죠? 네, 선생님. 전 그때 문 옆에 서 있었고 그분은 등을 돌린 채 저쪽 탁자에서 편지를 썼어요. 다 쓰고 나서는 가보게. 이건 내가 직접 붙이지 라고 말씀하셨고요. 무엇으로 썼죠? 펜으로요, 선생님. 이 탁자 위에 있는 전보 용지에 썼습니까? 네, 선생님. 맨 위에 있는 종이에 쓰셨습니다. 홈즈는 일어나서 전보 용지를 들고 창가로 다가가 맨 위에 있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연필로 썼으면 좋았을걸. 홈즈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전보 용지를 도로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왓슨, 자네도 많이 봤겠지만 연필로 눌렀으면 밑에 있는 종이에 흔적이 남잖나. 사실 그것 때문에 파경을 맞이한 부부도 많고. 하지만 여긴 아무 흔적도 없어. 그래도 다행히 굵은 펜촉을 썼구만.
그럼 앞지에 흔적이 좀 남아있을 거야. 아하, 역시 바로 이거야. 그는 앞지를 한 장 떼어 내게 보여주었다. 앞지에는 이런 흔적이 남아있었다. 시릴 오버턴이 엄청 흥분해서 외쳤다. 거울에 비춰보면 돼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얇은 종이라 뒤집어 보면 될 거야. 자, 봐요. 홈즈가 앞지를 뒤집자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건 가프리 스탠턴이 사라지기 몇 시간 전에 급히 보낸 전부의 끝부분이야. 적어도 6단어는 잘렸겠구만. 하지만 제발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이 말만 봐도 그 청년은 자신에게 엄청난 위험이 닥쳤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를 보여줄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어. 여기서 우리라고 쓴 걸 보면 다른 사람이 더 있다는 건데 과연 누굴까? 얼굴이 창백하고 턱수염을 기른 그 남자. 잔뜩 긴장해 있었다는 그 남자겠지. 그렇다면 가프리 스탠턴과 턱수염을 기른 그 남자는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그렇게 긴박한 위험 상황에서 그들이 도움을 청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래도 이 정도면 수사 범위가 많이 좁혀졌구만. 홈즈가 말했다. 그럼 이제 그 정보가 누구한테 발송됐는지 알아내면 되겠네? 내가 의견을 냈다. 바로 그거야, 왓슨.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체국에 가서 다른 사람이 보낸 정보를 보여달라고 하면 그들이 순순히 보여주겠냐는 거야. 그들은 어디까지나 관료적 입장에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지지. 하지만 방법은 있어. 섬세하게 준비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어쨌거나 오버턴 씨, 내가 저 탁자 위에 있는 서류들을 조사하는 동안 참고인이 돼줘야겠어요. 탁자 위에 놓인 꽤 많은 편지, 영수증, 수첩들을 홈즈는 신경질적인 손가락으로 빠르게 넘기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 같은 눈으로 살펴보았다. 여긴 아무것도 없구만. 근데 내 생각엔 당신 친구는 아주 건강한 청년일 것 같은데 어디 아픈 데는 없었나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아주 원기왕성하죠. 아팠던 적은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경기하다가 심한 태클에 걸려 정강이를 차이거나 무릎을 다친 적은 있어도 그런 건 일도 아니죠. 그 친구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혼자 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죠. 자, 당신의 동의하에 여기 있는 종이 한두 장을 내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봐요, 잠깐만! 갑자기 잔뜩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기묘하게 생긴 작은 노인이 신경질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문 앞에 서 있었다. 낡은 검정색 신사복에 책 넓은 중절모를 쓰고 넥타이를 헐렁하게 맨 모습이 마치 시골 목사나 장례식 문상객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초라하고 좀 우스꽝스러운 외모에 비해 목소리는 아주 날카로웠고 강렬하고 급한 성격이 태도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선생은 누구요? 무슨 권리로 우리 아이의 서류를 가져간다는 거요? 그가 물었다. 저는 사립탐정입니다. 지금 그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부탁했는데요? 이분이요. 스탠턴 씨의 친구죠. 런던 경시청에 갔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넨 누군가? 시릴 오버턴입니다. 그럼 내게 전보를 친 사람이 바로 자네로군. 내가 바로 마운트 제임스야. 베이스워터 합성마차를 타고 최대한 빨리 달려왔지. 그래서 자네가 이 탐정에게 의뢰했다고. 네, 선생님. 그럼 비용은 자네가 낼 건가? 선생님, 전 분명히 가프리가 비용을 지불할 거라 믿습니다. 찾기만 하면요. 하지만 만약 못 찾으면 그땐 어떡할 건가? 그럼 그의 가족이...
어림없는 소리. 단 한 푼도 어림없어. 탐정 선생도 분명히 알아둬요. 그 젊은 놈의 가족이라곤 나뿐인데 난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어. 그놈이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건 내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지금도 그놈 때문에 헛돈 쓸 생각이 전혀 없고 말이야. 지금 선생이 맘대로 가져가려는 그 서류가 뭔가 중요한 것일 테니까 그걸 가져가서 뭘 했는지 나한테 꼭 보고해요. 노인이 고함을 질렀다. 예, 좋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혹시 조카의 실종에 대해서 뭔가 짚히는 게 없으십니까? 홈즈가 물었다. 아니요, 선생. 전혀 없어. 녀석은 이제 충분히 컸어요. 제 앞가림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녀석이 길을 잃을 정도로 바보 멍청이라면 찾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요. 홈즈의 두 눈에서 장난기가 반짝거렸다. 경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은 제 말을 전혀 이해 못하셨나 보네요. 가프리 스탠턴은 이제껏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만약 납치라면 재산 때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경은 자산가로 명성이 자자하죠. 범인들이 경의 집구조, 생활습관, 재산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조카를 납치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작고 괴팍한 손님의 얼굴이 목에 두는 넥타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런,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그런 비열한 생각은 생각해본 적도 없어. 그렇게 비열한 악당이 세상에 있단 말이요. 하지만 가프리는 아주 괜찮은 놈이요. 성실한 놈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늙은 숙부에게 해가 될 말은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금괴를 은행으로 옮겨야겠구만. 탐정 선생, 그 애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주기 바라오. 비용은 5파운드. 좋아. 10파운드까지는 언제라도 내리다. 구두쇠 귀족은 이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 바뀐 뒤에도 쓸만한 정보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 조카의 사생활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홈즈는 우리가 가진 단 하나의 단서, 앞지에 남은 반쪽짜리 전보를 베껴서 챙긴 뒤에 사슬의 두 번째 고리를 찾기 위해 출발했다. 마운트 제임스 경은 집으로 돌아갔고 오버턴은 이 엄청난 불행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다른 선수들과 상의하기 위해 떠났다. 전신국은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우린 일단 전신국 문 앞에 서서 걸음을 멈췄다. 왓슨, 일단 시도해보세. 물론 영장이 있다면야 전부의 부본을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니까. 이렇게 바쁜 곳에선 직원들이 전보를 친 사람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할 테니 한번 해보자고. 홈즈가 말했다. 우린 전신국 안으로 들어갔다. 홈즈는 창고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에게 지극히 온순한 태도로 말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제 보낸 전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아직 답장을 못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끝에 이름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몇 시였어요? 6시 좀 넘었을 겁니다. 젊은 여성이 전보의 부본 뭉치를 뒤적이며 물었다. 수신자는요? 홈즈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붙이며 나를 힐끗 쳐다보곤 무슨 비밀이나 되는 것처럼 낮게 속삭였다. 끝에 우리 곁에 있어주세요 라고 썼는데 아직 답장을 못 받아서 너무 불안합니다. 젊은 여성은 전보 한 장을 골라냈다. 여기 있어요. 역시 이름이 없네요. 그녀는 창고 앞 카운터 위에 전보를 펼쳐놓으며 말했다. 아하, 역시 그랬구만. 그래서 답이 없었던 거야. 맙소사, 이런 바보짓을 하다니. 고맙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어요. 홈즈가 말했다. 다시 거리로 나오자 홈즈는 손을 비비며 킬킬 웃었다. 뭘 좀 알아냈어? 내가 물었다. 성공이야, 왓슨. 성공이라고. 그 전보를 어떻게든 보려고
방법을 7개나 궁리해뒀었는데 단번에 성공하다니. 뭘 얻었는데? 적어도 조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진 알아냈지. 그는 마차를 잡았다. 킹스 크로스역으로 갑시다. 그가 말했다. 기차 타러 가는 거야? 당장 케임브리지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거든. 말 좀 해봐. 그 친구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뭐 짐작 가는 게 있어? 그동안 우리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도 이렇게 동기가 모호한 건 없었던 것 같아. 설마 진짜로 아까 그 노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돈 많은 숙부에 대한 정보를 빼내려고 누가 그 친구를 납치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덜컹거리는 기차 속에서 내가 물었다. 왓슨, 솔직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 역겨운 노인네 관심을 끌어낼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랬던 거야. 확실히 관심을 끌어내긴 했지. 그럼 자네 진짜 생각은 뭐야? 몇 가지 생각해둔 게 있긴 한데, 일단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사건이 터졌다는 건 인정해야 돼.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주전 선수가 납치되었다는 게 재미있잖아.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아마추어 스포츠는 원래 베팅이 금지되어 있지만 사설 도박장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게 현실이야. 경마에 미친 불량배들이 경주마에게 일부러 상처를 입히는 것처럼 선수에게 해를 입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내 첫 번째 가설이야. 두 번째 가설은 그가 막대한 재산의 상속자란 점에서 지금은 가난한 청년이지만 몸값을 노리고 납치했을 수도 있어.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 하지만 그런 가설로는 전부를 설명할 수 없잖아. 맞아, 왓슨. 우리가 갖고 있는 물증은 오직 전보뿐이야. 그러니 우린 다른 것보다 먼저 전보에 집중해야 돼. 지금 케임브리지로 가는 것도 전보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서야. 지금은 나도 조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지 막막한 상태지만 적어도 오늘 저녁엔 진전이 있을 거야. 어쩌면 완전히 풀 수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전통 깊은 대학가에 도착했을 땐 날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홈즈는 마차를 잡아타고 마부에게 레슬리 암스트롱 박사 집으로 가자고 했다. 몇 분 뒤 번잡한 도로가에 있는 커다란 저택 앞에 내린 우린 집 안에 들어가서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진찰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박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레슬리 암스트롱 박사를 모르다니. 그건 내가 의사라는 현업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였다. 그는 케임브리지 의과대학의 원로이자 과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대가로서 유럽 전역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찬란한 경력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크고 각진 얼굴에 숨 많은 눈썹, 사색에 잠긴 깊은 눈과 화강암처럼 단단해 보이는 강인한 턱만으로도 난 쉽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적어도 나에게 레슬리 암스트롱 박사의 첫인상은 범접할 수 없는 복잡한 사상을 가진 엄격하면서도 과묵한 사람,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 친구의 명함을 손에 들고 그닥 유쾌하지 않은 표정으로 우릴 쳐다보았다. 이름은 들었습니다, 셜록 홈즈 씨. 직업이 뭔지도 알고요. 나로선 절대로 환영할 수 없는 직업이지만. 박사님, 그 점에선 이 나라의 모든 범죄자들이 동의할 겁니다. 내 친구가 침착하게 말했다. 선생의 노력이 범죄를 억제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한 사회의 모든 분별 있는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아 마땅할 겁니다. 나야 물론 그런 일은 경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이지만요. 탐정이란 직업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캐내고
때려놓은 덮어두는 것이 더 나은 가족 문제를 들춰내고 바쁜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난 선생의 말상대나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논문을 써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시겠죠, 박사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나눌 대화는 논문보다 더 중요할 겁니다. 어쨌든 우린 박사님이 지금 비난하신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오히려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사건이 경찰에 넘어가면 사생활 노출이 대개는 불가피해지는 형편이거든요. 암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린 이 나라의 정규군을 앞서가는 비정규군인 셈이죠. 오늘은 가프리 스탠턴 씨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뭘요? 그를 잘 아시죠? 그는 나와 아주 가까운 친구요. 그가 실종됐다는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그가 실종됐다고요? 하지만 박사의 강직한 표정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예. 어젯밤 호텔을 나간 뒤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돌아갈 겁니다. 내일 대학 럭비 시합이 있어요. 그따위 유치한 게임이야 어찌되든 관심이 없어. 다만 그는 내가 잘 아는 청년이고 내가 좋아하는 젊은이라 그의 운명에 대해서 깊이 걱정할 뿐 럭비 시합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그럼 스탠턴 씨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어제 이후로 그를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스탠턴 씨는 건강한 사람인가요? 아주 건강합니다. 지병 같은 건 없나요? 전혀 없어. 홈즈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박사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렇다면 지난달에 가프리 스탠턴 씨가 레슬리 암스트롱 박사에게 지불한 이 13기니짜리 영수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건 그의 책상에서 찾아낸 겁니다. 박사의 얼굴이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홈즈 씨, 내가 왜 당신에게 그걸 설명해야 합니까? 홈즈는 영수증을 다시 수첩에 집어넣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답하는 게 더 좋으시다면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신문에 공개했겠지만 전 비밀리에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절 믿고 알고 있는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게 현명할 겁니다. 난 아는 게 없어. 스탠턴 씨가 런던에서 소식을 보냈죠. 전혀 없었어. 홈즈는 실증 난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왜 이러십니까? 어제 저녁 6시 15분에 가프리 스탠턴은 런던에서 박사님께 아주 급한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전보는 어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박사님은 전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건 정말 잘못하시는 겁니다. 정 그러시다면 지금 곧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겠습니다. 레슬리 암스트롱 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둡던 얼굴이 분노로 주홍빛이 되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당신에게 사건을 의뢰한 마운트 제임스 경에게 가서 난 경이든 경의 대리인이든 절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전해요. 더 할 말 없어. 그는 거칠게 종을 울렸다. 존, 이분들을 내보내. 거만한 집사가 우리 현관으로 거칠게 안내하더니 곧장 거리로 몰아냈다. 홈즈는 웃음을 터뜨렸다. 레슬리 암스트롱 박사는 완전 에너지 넘치는 인물이군. 저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그가 범죄 분야에 재능을 쏟았다면 그 유명한 모리어티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았을 거야. 그건 그렇고 불쌍한 왓슨. 이 불친절한 도시엔 친구도 없고 갈 데도 없지만 사건을 포기하고 떠날 순 없지.
마침 암스트롱 집 앞에 괜찮은 여관이 있으니 자네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서 거리 쪽으로 방을 잡고 오늘 밤에 쓸 물건들을 좀 챙겨놔. 난 그동안 몇 가지 더 조사하고 들어갈게. 그 몇 가지 조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진 모양이었다. 그는 9시가 다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다. 그는 창백하고 풀 죽은 얼굴로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허기와 피로에 지쳐 있었다. 식탁에 차려진 차가운 식사로 대강 허기를 채우고 그는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 나자 반쯤 장난기 섞인 냉정한 태도로 돌아왔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거리에서 마차바퀴 소리가 들리자 그는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회색말 두 필이 끄는 마차가 의사의 집 앞 가스등 불빛 아래 서 있었다. 6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 도착했으니 3시간 걸렸구만. 그 정도면 반경 16km에서 19km라는 건데 박사는 거의 매일 저렇게 나갔다 온다는구만. 그거야 의사들한텐 늘상 있는 일인데. 하지만 암스트롱은 보통 의사가 아니야. 그는 의대에 강의를 나가는 전문의인데다가 책을 저술하는 데 쓸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일반 진료는 하지도 않아. 그런데 왕복 3시간이나 걸리는 왕진을 다닌다. 그에겐 상당히 귀찮은 일일 게 분명한데 왜일까? 그 환자는 대체 누구일까? 마부한테... 왓슨, 내가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어? 내가 맨 처음 접근한 사람이 바로 마부였어. 근데 마부가 원래 거친 사람인지 주인이 그러라고 시킨 건지 몰라도 내가 접근하니까 개를 풀어놓더라고. 물론 개도 마부도 내 지팡이를 싫어했지만 그걸로 끝이었지. 그 다음부턴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져서 조사고 뭐고 더 할 수가 없었거든. 근데 마침 우리 여관 마당에 나와 있던 친절한 주민이 이것저것 박사의 생활 습관과 매일 왕진을 다니는 얘기를 해주더군.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마차가 문 앞에 나타난 거야. 바로 따라갔어야지. 훌륭해, 왓슨. 자네 오늘 완전 반짝반짝하는구만. 나도 바로 그 생각을 했지. 전에도 아마 봤을 거야. 우리 여관 바로 옆에 자전거 가게가 있잖아. 얼른 뛰어 들어가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길을 쓰고 달려갔더니 얼마 안 가서 마차가 보이더군. 그 다음부터 시내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신중하게 100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차 불빛을 따라갔지. 그런데 한참 시골길을 달리다가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어. 갑자기 마차가 멈춰서더니 의사가 내려서 내 쪽으로 빠르게 걸어오는 거야. 나도 자전거에서 내렸지. 그는 아주 냉소적인 표정으로 이러더군. 자기 마차가 좁은 길을 막고 달리는 바람에 내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하는 것 같으니 먼저 가라고 말이야. 할 말 없게 만드는 그의 일처리 방식에 감탄하면서 난 바로 자전거를 타고 마차를 지나 도로를 달려갔지. 한참 달리다가 안전한 장소에 자전거를 세우고 마차가 오길 기다렸어. 하지만 마차는 오지 않았어. 지나오는 동안 몇 갈래 갈림길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로 빠진 게 분명했어.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 봤지만 마차를 따라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 그런데 그 마차가 지금 돌아온 거야. 물론 아직은 박사의 왕진과 가프리 스탠턴의 실종을 연결할 고리는 찾지 못했어. 솔직히 난 그저 박사 자체가 궁금해서 조사를 해본 거였거든. 그런데 박사가 왕진을 다니면서 미행하는 사람을 빈틈없이 경계하는 걸 보니 좀 놀랍기도 하고 사실을 확인할 때까진 이제 물러설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만. 그럼 내일 다시 따라가 봐야겠군. 내일? 이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자넨 이곳 케임브리지 지리도 잘 모르잖아.
안 그래? 여긴 잠복할 만한 곳도 없어. 오늘 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던 길도 모두 자네 손바닥처럼 평탄하고 깔끔했어. 게다가 그 남자는 바보가 아니야. 오늘 밤 나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것만 봐도 분명하잖아. 오버턴에게 런던에서 새로운 일이 생기면 이리로 전보를 쳐달라고 부탁해뒀어. 그동안 우린 암스트롱 박사를 지켜보는 것밖엔 크게 할 일도 없어. 전신국의 그 친절한 아가씨가 보여준 전보 부본에 분명히 암스트롱 박사의 이름이 있었거든. 박사는 그 청년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 그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우린 그걸 알아내야 돼. 그러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실수가 되는 거지. 지금은 그의 기묘한 속임수가 통하겠지만 왓슨, 자네도 알다시피 이대로 게임을 그만둔다면 그건 내가 아니지. 하지만 다음 날도 우린 수수께끼를 푸는데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우리에게 쪽지가 전해졌다. 홈즈는 빙긋 웃으며 나에게 건네주었다. 선생, 분명히 말하지만 날 따라다니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내 마차 뒤에 창문이 있는 걸 아마 어젯밤에 선생도 봤을 겁니다. 내 뒤를 따라 자전거로 30km 이상을 달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도 좋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만 더 말해두자면 내 뒤를 따라다니는 것이 가프리 스탠턴 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런던으로 돌아가서 의뢰인에게 조카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세요. 케임브리지에 있어봐야 시간 낭비만 하게 될 테니 내 생각엔 그게 최선일 것 같군요. 그럼 안녕히. 레슬리 암스트롱. 정말 군더더기 없이 솔직담백한 직진남이구만. 더 궁금해지는걸. 무슨 일인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어. 홈즈가 말했다. 마차가 지금 문 앞에 왔어. 박사가 마차에 올라타면서 우리 방 창문을 올려다보는군. 오늘은 내가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 볼까? 내가 말했다. 아니야, 참아왔어. 자네의 타고난 통찰력을 다 합쳐도 저 굉장한 의사를 당해내지 못할 거야. 내 생각엔 나 혼자 움직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조용한 시골 마을에 호기심 많은 낯선 사람이 갑자기 둘이나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헤집고 다니면 말들이 많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오늘은 자네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아. 유서 깊은 이 도시에 구경할 게 아주 많으니 저녁 전에 돌아와서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지만 내 친구는 다시 한번 실패할 운명이었다. 그는 한밤중에 아무 소득 없이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다. 왓슨, 오늘도 꽝이야. 오늘은 박사가 다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동안 내가 알아본 곳과 신문, 지역 신문을 참고하면서 케임브리지 쪽 마을을 뒤졌어. 동네 술집은 물론이고 지역 소식을 들을 만한 곳이면 어디든 들어갔지. 체스터턴, 히스턴, 워터비치, 오킹턴. 꽤 넓은 지역을 두루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다 실망, 꽝이야. 이렇게 조용한 마을에 말 두 필이 끄는 사륜마차가 매일 나타나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모를 수가 있지? 이번에도 박사 승이야. 뭐 나한테 전보 온 거 없어? 아, 있어. 내가 먼저 뜯어봤는데 도무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군. 트리니티 칼리지에 제레미 딕슨에게 폰피를 달라고 하세요. 난 알아. 우리 친구 오버턴이 내 질문에 대답한 거거든. 당장 제레미 딕슨에게 쪽지를 보내야겠어. 그러고 나면 행운이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그런데 경기는 어찌 됐어? 지역 석간 신문 마지막 판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 옥스퍼드 대학이 한 골 두 트라이로 이겼대. 마무리 기사는 이래. 케임브리지 대학의 패배는 전적으로
주전 3쿼터백 가프리 스탠턴의 경기 불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매 고비마다 스탠턴의 빈자리가 두드러졌다. 3쿼터 라인은 팀워크가 맞지 않았고 공격과 수비에도 허점투성이었다. 팀 전체가 열심히 싸웠지만 전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다. 우리 친구 오버턴의 예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군. 개인적으로는 나도 암스트롱 박사와 같은 의견이야. 럭비는 내 관심사가 아니야. 왓슨, 오늘은 일찍 자는 게 좋겠어. 내 예감이 맞다면 내일은 엄청 바쁠 거거든. 홈즈가 말했다. 다음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홈즈가 작은 피아 주사기를 들고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난 정말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 순간적으로 그가 갖고 있는 단 하나의 천부적인 약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의 손에서 반짝이는 주사기를 보자 최악의 상황이 먼저 떠올랐던 것이다. 그는 내 표정을 보더니 킬킬 웃으면서 주사기를 탁자 위에 놓았다. 아니야 친구. 그렇게 놀랄 거 없어. 이건 악마의 도구가 아니라 수수께끼를 풀어줄 열쇠야. 난 지금 이 주사기에 내 온 희망을 걸고 있어. 지금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어 왓슨. 아침을 충분히 먹어도 박사의 흔적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의 소굴을 찾을 때까진 휴식도 식사도 없을 테니까. 그럼 도시락을 싸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마차가 벌써 문 앞에 와 있는 걸 보니 박사가 오늘은 더 일찍 출발할 것 같은데? 내가 말했다. 괜찮아. 가게 내버려둬.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만 있다면 정말 현자 중의 현자로 인정해주지. 얼른 밥이나 먹어. 다 먹고 나면 내가 아래층에서 새로운 탐정을 소개해줄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쪽으로는 단연 최고의 실력자야.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홈즈는 곧장 마옥관으로 향했다. 그는 마옥관 문을 열고 귀가 축 늘어진 전박이 개를 꺼냈다. 비글과 폭스 하운드 잡종 같았다. 얘가 바로 폼피야. 폼피는 이 지역 사냥개들 중에 단연 최고야. 체격만 봐도 그리 날렵한 개는 아니란 걸 알겠지만 냄새를 맡는 데는 따라올 자가 없다는 거지. 자, 폼피. 네가 아무리 느려 터졌다 해도 런던에서 온 중년 신사들보단 빠르겠지. 이제 네 목걸이에 가죽줄을 매야겠다. 자, 폼피 이리 와. 네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 그는 개를 데리고 의사의 집 앞에 갔다. 개는 즉시 킁킁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니더니 흥분한 듯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거리로 내달렸다. 홈즈가 잡은 가죽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우린 30분 만에 시내를 완전히 벗어나서 어느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홈즈,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물었다.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이만큼 확실한 것도 없지. 오늘 아침에 박사의 집마당에 슬쩍 들어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주사기를 찾았어. 주사기에 아니스 열매 향료를 담아서 마차 뒷바퀴에 잔뜩 쏘아뒀거든. 폼피는 지금 아니스 열매 냄새를 따라가는 거야. 영국 최북단에 있는 존 오그로츠까지 갈 판이지. 우리 친구 암스트롱은 케임브리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절대로 폼피를 따돌릴 수 없어. 에? 아하, 이런 교활한 악당 같으니 어젯밤에 날 어떻게 따돌렸는지 이제야 알겠구만. 갑자기 개가 큰 길을 벗어나 좁은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1km쯤 달려가자 다시 넓은 도로가 나타났는데 오른쪽으로 꺾인 도로는 우리가 방금 떠난 도시를 향하고 있었다. 도시의 남쪽을 크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우리의 출발점으로 향하는 곳이었다. 우릴 따돌리려고 이렇게까지 했다고. 마을마다 다니며 탐문 수사를 해도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게 이래서였구만.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구만.
오른쪽이 아마 트럼핑턴 마을일 거야. 에? 마차가 모퉁이를 돌아오고 있어. 얼른 왓슨, 빨리. 들키면 끝장이야. 그는 재빨리 들판에 있는 울타리 문을 열고 안 가겠다고 버티는 폼피를 끌어당겼다. 우리가 울타리 그늘 아래 간신히 숨어 몸을 낮추었을 때 마차가 덜컹거리며 우리 앞을 지나갔다. 마차 안에 있는 암스트롱 박사의 모습이 얼핏 보였다. 어깨를 굽히고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는 모습이 왠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내 친구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보니 그도 박사의 모습을 본 모양이었다. 좀 암울한 결말이 될 것 같구만. 곧 알게 되겠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가자, 폼피. 이런 벌판의 오두막이라니. 홈즈가 말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폼피는 마차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생울타리 앞에 이르자 이리저리 열렬하게 뛰어다니며 낑낑거렸다. 좁은 오솔길이 외딴 오두막으로 이어져 있었다. 우린 개를 울타리에 묶어놓고 서둘러 위로 올라갔다. 내 친구가 작고 소박한 시골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몇 번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빈집은 분명히 아니었다. 낮은 중얼거림,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흐느낌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렸기 때문이다. 홈즈는 잠깐 멈칫하며 방금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다. 마차 한 대가 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회색빛 말들이 끄는 바로 그 마차였다. 박사가 돌아오고 있어. 안 되지. 그가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 돼. 홈즈가 외쳤다. 우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낮은 중얼거림이 점점 커지더니 길고 고통스러운 흐느낌으로 변했다. 2층에서 나는 소리였다. 홈즈는 쏜살같이 위로 뛰어 올라갔고 나도 그를 뒤따라갔다. 그가 반쯤 열린 문을 밀어 열었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라 얼어붙고 말았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차가운 주검으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침대 위에는 눈부시게 긴 금발이 흩어져 있었고 창백하고 고요한 얼굴, 크게 뜬 푸른 눈은 빛을 잃은 채 허공을 향하고 있었다. 침대 발치에서는 체격 좋은 청년 하나가 한쪽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은 세운 자세로 팔에 얼굴을 묻고 격렬하게 흐느끼고 있었다. 비통한 슬픔에 사로잡힌 청년의 어깨에 홈즈가 손을 올려놓으며 물었다. 혹시 가프리 스탠턴 씨? 네,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죽었어요. 슬픔에 잠긴 청년은 우릴 그의 후원자가 보낸 의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홈즈가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친구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계단을 올라오는 성급한 발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묵직하고 엄격한 의문에 찬 암스트롱 박사의 얼굴이 방문 앞에 불쑥 나타났다. 신사분들, 결국 목적을 달성하셨나 보군요. 특별히 민감한 순간에 때맞춰 나타나시다니. 세상을 떠난 사람 앞에서 시끄럽게 굴지 않겠어. 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당신들의 이런 잔인한 행동을 절대로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암스트롱 박사가 말했다. 실례합니다, 암스트롱 박사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어떨까요? 내 친구가 정중하게 말했다. 잠시 후 우린 아래층 거실에서 잔뜩 굳은 표정의 박사와 마주 앉았다. 그래서
할 말이 뭐요? 그가 말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마운트 제임스 경에게 사건을 의뢰받은 게 아니란 것과 이 일에 대해선 전적으로 그 귀족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실종된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그 임무를 완수했고요. 무슨 범죄가 터진 것도 아니고 누가 다친 것도 아니니 이 일을 굳이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덮어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저의 의지를 박사님께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암스트롱 박사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홈즈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은 좋은 사람이군요. 내가 선생을 잘못 본 것 같소. 난 불쌍한 스탠턴을 혼자 놔두고 가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돌아온 건데 이렇게 선생을 만나서 오해를 풀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선생도 이제 알았겠지만 이 상황은 아주 간단한 거요. 1년 전에 가프리 스탠턴은 런던의 어느 하숙집에 잠깐 머문 적이 있어요. 그때 하숙집 주인의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 그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아름다운 모습 이상으로 정말 착하고 참 지적인 여성이었지. 그런 여성과 결혼한 것을 어떤 남자가 부끄러워하겠어. 하지만 가프리는 그 괴팍한 늙은 귀족의 상속자였어. 그가 그런 식으로 결혼한 사실이 그에게 알려진다면 유산 상속을 못 받게 되게 뻔했죠. 난 가프리를 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그의 훌륭한 품성 때문에 특별히 아꼈어. 그래서 난 일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계속 그를 도왔고 이런 사정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 이런 일은 일단 새어나갔다 하면 퍼지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니까요. 이렇게 외딴 집에 살면서 가프리가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덕분에 지금까진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었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하고 드럼 핑턴의 도움을 청하러 갔던 내 비서뿐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부부에게 끔찍한 불행이 닥친 거예요. 가프리의 아내가 악성 폐결핵이란 무서운 병에 걸린 겁니다. 덩치만 크고 순박하게 짝이 없는 녀석은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시합에 출전하기 위해 런던으로 갔어요. 경기에 나가지 않으려면 모든 걸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난 녀석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전보를 쳤어. 그러자 내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간청하는 답신을 보냈는데 선생이 받다는 전보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받는진 도무지 모르겠지만 말이요. 난 가프리에게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진 말하지 않았어. 그가 여기에 함께 있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그가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내의 아버지에겐 사실대로 말해줬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경솔하게도 가프리에게 사실을 알렸던 거요. 가프리는 연락을 받자마자 정신 나간 놈처럼 이리로 달려왔어. 그리고 오늘 아침 아내의 고통이 죽음으로 끝날 때까지 저렇게 침대 밑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 홈즈 선생, 이게 다요. 난 선생과 친구분의 분별 있는 판단을 믿겠소이다. 홈즈는 박사의 손을 굳게 잡았다. 왓슨, 가세. 그가 말했다. 우린 깊은 슬픔에 잠긴 외딴 집을 뒤로하고 차가운 겨울 햇살 속을 걸어갔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3쿼터백 실종 사건 끝까지 읽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처음 인사할 때와 지금 책 읽어드리는 지금은 다른 날입니다. 원래 지방 출장 전에 오디오북을 완성하고 싶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소요돼서 출근 시간이 다 되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마무리하고 새롭게 오디오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출장 다녀와서 목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책 읽는 중간에도 몇 번 중단하고 뜨거운 차를 마시고 왔습니다. 얼른 나아야 할 텐데. 아무튼 좋지 못한 상태로 책을 읽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길.